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영국 기상청 사나헤들리 기후연구센터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기상관측 연구원이죠. 오늘 저는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깨달음이 많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런던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기온은 섭씨 42도를 넘어섰고 우리가 자랑하던 런던 지하철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킹스크로스역의 철로가 열기에 휘어져 버렸고 루턴 공항의 활주로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연구소의 에어컨마저 과부하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영국 전체가 숨을 쉴 수 없는 뜨거운 열기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저는 서울발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시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유롭게 조깅을 하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온은 32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변방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 원조로 겨우 유지되는 나라. 최근에는 K-팝이라는 한류 문화로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것도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기상기술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이 아시아 최고의 기상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들이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한국, 거기는 중국 기술이나 베끼는 수준 아닌가. 비행기를 기다리며 동료와 나눈 대화입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낀 것은 시원함이었습니다. 분명 밖의 기온은 32도인데 왜 이렇게 쾌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공항 내부는 완벽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공항은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마치 봄날 같은 쾌적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실시간 날씨 정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자외선 지수, 열 지수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무더위 쉼터 위치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폭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내부는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고 좌석마다 개별 송풍구가 있어 승객이 원하는 대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마다 거대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그늘막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IoT 센서가 온도와 바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정보와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전광판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입니까? 저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한낮에도 밖을 다닐만 해요. 외국인이신가 보네요.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는 꽤 앞서 있답니다. 저는 사전에 약속을 잡고 한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자인 김성준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5호기 마루와 그루는 각각 25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초당 5경 1천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김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한국 형수치 예보 모델을 독자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국의 UN 모델에 의존하지 않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국의 기상 모델을 사용하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니. 그것도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과 기후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을 말입니다.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풍 경로 예측의 경우 48시간 예보 오차가 100km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영향 태풍의 경우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유럽 중기 예보센터보다 나은 경우도 많죠. 김 박사는 저를 다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AI 기상 예측 연구실입니다. 우리는 알파웨더라는 AI 모델을 개발 중인데 슈퍼컴퓨터가 3시간 걸려 계산하는 예보를 단 40초 만에 생성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구글이나 화웨이의 판구 웨더 같은 AI 날씨 예보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개발 중이죠. 특히 한반도 특성에 맞춘 AI 모델은 우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 중 한 명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기존 수치 예보 모델은 물리 방정식을 하나씩 계산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AI는 과거 수십 년의 기상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 순식간에 예측합니다. 특히 극한 기상 현상 예측에 뛰어나죠.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수치 예보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시의 홍수 대응 시스템을 보기 위해 종합방재센터를 찾았습니다. 마침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 시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하천 수위와 강우량을 측정합니다. AI가 이를 분석해 30분 후, 1시간 후, 3시간 후 침수 예상 지역을 예측합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 지역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점의 하수도, 수위, 빗물 펌프장 가동 상황, 침수 위험도가 색깔로 구분되어 나타났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에 시간당 141.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죠. 저는 영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올해 1월 맨체스터 지역에 이틀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차장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고 산악구조대가 출동해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해야 했습니다. 홍수 예측 시스템,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모든 지하철 입구에는 자동 방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수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또한 역사 내부의 물을 밖으로 퍼낼 수 있는 대용량 펌프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의 무더위 쉼터를 둘러봤습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은행, 지하철역 등 6만 8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도 필요 없어요. 한 주민센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내부는 시원했고 생수와 부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견딥니다.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다행이지요. 영국 가정의 95%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디세요? 그냥 견딥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고. 그래도 안 되면 찬물로 샤워를 하죠. 한 어르신이 혀를 찼습니다. 그게 선진국입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선진국이 맞는 걸까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관리하는 두뇌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교통량, 전력 사용량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관제 요원이 설명하는 동안 거대한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남역 일대의 온도가 주변보다 3도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살수차가 출동 명령을 받았고 주변 건물들에는 냉방 강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은 아직도 19세기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은 이미 22세기로 진입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부터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댐과 하천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 홍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와 우리의 수문 데이터를 결합해 정확도를 높였죠. 담당자가 보여준 시뮬레이션은 놀라웠습니다. 가상의 폭우 시나리오를 입력하자 AI가 즉시 각 지역의 침수 위험도를 계산해 보여줬습니다. 댐 방류량도 AI가 최적화합니다. 하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댐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적의 방류 시점과 양을 계산하죠. 저는 영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경험 많은 엔지니어의 직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AI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죠. 일요일임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인공강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숙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양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녀는 한국의 접근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물질을 사용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찾습니다. 무작정 요오드 화흔을 뿌리는 게 아니라 구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죠. 실험실에는 거대한 구름 챔버가 있었습니다. 실제 구름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올해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평년 대비 7.5% 더 많은 비를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중국의 인공강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정밀한 온습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0.1도의 온도 변화도 수율에 영향을 미치죠. 공장 관리자가 클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30% 높였습니다. 외부 기온이 40도가 되어도 내부는 항상 22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사용량은 오히려 줄었죠. 더 놀라운 것은 공장 옥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빗물을 모으는 저장 시설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달성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소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극한 기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는 영하 30도에서도 영상 45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소전기버스는 서울의 폭염 속에서도 강원도의 혹한 속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수소는 그 핵심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소 발전소, 수소 선박, 심지어 수소 비행기까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폭염에 대응하고 있을까?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력의 40%가 냉각에 사용되죠. 하지만 우리는 20% 줄였습니다. 비결은 자연 냉각이었습니다. 춘천의 찬 공기와 소양강의 찬물을 이용해 서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AI 서버는 특히 많은 열을 냅니다.
우리는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탄소 배출을 50% 줄일 수 있었죠. 옥상에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있었고 서버에서 나오는 폐열은 인근 농가의 온실 난방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위해 프레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들은 유럽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영국은 정말 에어컨이 5%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시원하다고 자만했죠. 기후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프랑스에서 열사병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2022년 유럽 전역에서 폭염으로 6만 1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1994년 폭염으로 3,384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폭염을 날씨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왔던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왜 이런 폭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했습니다. AI 도입도 늦었고 슈퍼컴퓨터 투자도 부족했죠. 무엇보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상청과 협력할 계획은 없나요? 제가 돌아가면 강력히 건의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산불 대응 시스템은 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위성과 드론, IoT 센서를 활용해 24시간 감시합니다. AI가 연기를 감지하면 즉시 알림이 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강원도 전체 산림의 실시간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낙엽 수분 함량까지 세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봄철 건조기에는 인공강우도 실시합니다. 산불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죠. 저는 호주와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진화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산불 전문 헬기가 주요 거점에 대기하고 있고 지상 진화대도 5분 내 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연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가상 산불 발생 신호를 입력하자 3분 만에 헬기가 이륙했고 지상 진화대도 출동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의 열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는 열폭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공장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시설까지 완벽한 친환경 공장이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바람과 태양이 풍부합니다. 이미 전력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죠. 도청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렌터카를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 수소버스도 운행 중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죠. 실제로 제주 곳곳에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보다 많았습니다. 폭염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안가의 시원한 바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바람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옥상 녹화 사업으로 도시 열섬을 줄이고 있죠. 여름 휴가철 해운대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폭염 속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해변 곳곳에 설치된 쿨링 포그 안개 분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세한 물입자가 분사되어 주변 온도를 3에서 5도 낮춰주고 있었습니다. 기존 에어컨의 10분의 1 전력으로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물도 바닷물을 정화해서 사용하죠. 해변에는 그늘막과 파라솔이 질서정연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음수대와 샤워장이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어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열사병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니까요. 기후변화는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대작물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바나나, 망고, 커피를 재배할 수 있죠. 실제로 시험 포장에서는 열대 과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통 작물의 내열성을 높이는 연구도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더위에 강한 벼, 배추를 만들었죠. 스마트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AI가 온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드론이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국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 철강 산업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용광로는 석탄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하이아리엑스는 수소를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죠. 시험 설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소가 철광석과 반응해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물은 물뿐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성공하면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포스코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와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친환경 철강 기술을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앞바다에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였습니다. 고정식과 달리 부유식은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하고 안정적이죠. 배를 타고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하나의 터빈이 15MW급으로 가정 1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괜찮습니까? 오히려 태풍 때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합니다. 물론 안전 시스템이 작동해서 일정 풍속 이상에서는 자동으로 멈추죠. 발전기 사이에는 양식장이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과 해양 양식을 결합한 것입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쿨 대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도시 전체의 온도를 3도 낮추는 게 목표죠. 시청 옥상은 완전히 정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옥상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축 건물에 옥상 녹화를 의무화했습니다. 도로는 열을 반사하는 특수 도료로 칠하고 있죠. 실제로 시내를 걸어보니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로수가 울창하고 곳곳에 분수와 벽천이 있었습니다. 바람길도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기료가 20% 줄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시원해지니 에어컨을 덜 틀게 됐죠.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물과 전기가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무려 97% 재활용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죠. 정수 처리 시설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나노필터, 역삼투압, UV 살균 등 모든 기술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할 계획이죠. 더 놀라운 것은 폐열 활용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모아 인근 농가의 온실 난방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모든 기업이 환경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의 기상 예측 능력의 비밀 중 하나는 첨단 기상 위성이었습니다. 천리안 이어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위성입니다. 2분마다 한반도 전체를 스캔할 수 있죠. 위성 관제실에서 본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온도 분포,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 감시 능력이 뛰어납니다. 태풍의 눈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차세대 위성 계획이었습니다. 2027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 3호는 AI를 탑재합니다. 위성이 스스로 날씨를 분석하고 예측하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대응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재난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폭염, 폭우, 태풍, 지진까지. 실험동에는
실제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인공 강우 시설, 강풍 발생 장치, 지진 시뮬레이터까지.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전국에 보급됩니다. 예를 들어 침수 방지 자동 차단막은 우리가 개발했죠. 연구원들은 유럽의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도 이런 연구를 하나요? 부끄럽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재난을 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폭염 시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한국전력은 이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합니다. 덕분에 10년째 정전 사고가 없었죠. 전력관제센터는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전국의 전력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AI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AI 덕분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됐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VEG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합니다. 전력이 부족할 때는 전기차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남을 때는 충전하죠. 물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물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홍수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AI가 강수량을 예측하고 댐 운영을 최적화하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전국 모든 댐, 하천, 정수장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물 재이용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수를 고도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하수 관리였습니다. IoT 센서로 지하수 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과도한 취수를 막고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죠.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수직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바람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 풍력 발전을 합니다. 건물 곳곳에 소형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중 외피 시스템으로 열을 차단합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직 정원이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라 수직 숲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기 정화 효과도 뛰어나죠.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놀라웠습니다. 곳곳에 녹지가 있고 건물 옥상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회색 도시가 녹색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통신회사가 기후변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KT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 수백만 개의 기지국을 운영합니다. 이를 기상 관측소로 활용하고 있죠. 각 기지국에는 온습도, 센서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초정밀 날씨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보다 조밀한 관측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별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재난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 패턴으로 재난을 예측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특정 패턴이 나타나죠. 실제로 작년 태풍 때 KT의 예측이 적중해 많은 인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항의 기후 적응 설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천공항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에 대비해 설계됐습니다. 100년 빈도의 재난에도 견딜 수 있죠. 활주로 아래에는 거대한 배수 시스템이 있었고 터미널 건물은 초강력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공항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 항공기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실제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었습니다. 2030년부터는 수소 항공기가 운항할 겁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죠.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져 갑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습니다. 영국과 유럽은 아직도 19세기 방식으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폭염을 견디고 홍수 예측 시스템도 없이 물난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모든 정책에 녹아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찜통이었고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런던 시내는 여전히 폭염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그늘막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또다시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맨체스터에서 노인 5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한국처럼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뜻밖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잡혔습니다. 해리슨 박사 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입니까?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제로는 더 앞서 있을 겁니다. 관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지금 매년 폭염과 홍수로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파운드에 달하죠.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비쌉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할 겁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되면서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작팀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를 날씨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국은 GDP의 2%를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0.5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양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이 앞섭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국의 보고서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EU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모델을 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핀란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했고 네덜란드는 홍수 예측 AI를 개발 중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작년 폭염으로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의 결과 EU는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유럽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런던 시내 100곳에 시범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됐습니다. 한국 업체가 공급하고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설치하나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있었다던데 정말 신기해요. 알아서 펴지고 접히네요. 언론도 호의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영국도 21세기로 진입했다. 가디언 한국에서 배우는 영국 타임스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가 답이다.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한국에 감사합니다. 한국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했고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얕보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GDP나 군사력으로 측정되는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진정한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초강대국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감사합니다.